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이라는 방식을 택했던 스웨덴의 치명률이 무려 12%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락다운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일상을 유지하고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항체를 만들어 사회적 면역을 키우겠다는 방식이었는데요. 치명률로 봐서는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65% 이상의 인구가 항체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했죠. 스웨덴 케이스를 접하고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제시한 호주의 토끼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토끼가 서식하지 않았던 호주에 19세기 중반 영국인이 토끼를 사냥 목적을 위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땅한 토끼 포식자가 많지 않았던 호주에서 그렇지 않아도 번식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토끼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고 또 목초지까지 다 뜯어먹는 바람에 양을 키워 양모 산업을 키우려 했던 호주에 큰 타격을 주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호주는 토끼 개체를 줄이기 위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바이러스는 일정 기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바이러스에 견디는 내성을 가진 슈퍼 토끼가 나타났고 토끼 개체를 잡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보통 바이러스의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5에서 6세대 정도 지나서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경우라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책에서 언급을 하더군요. 그렇게 본다면 스웨덴의 실험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22세기나 되어야 성공할런지 뭔가 현명함과 합리성의 대명사 같았던 스웨덴이 이번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의 근무자와 그 주변인들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가운데 부천시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네, 현재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상황이 어떤지 장덕천 부천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부천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후까지 발표된 인원은 93명이고요. 네. 아마 지금 쿠팡 물류센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추가적으로 좀 발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일단 지금 오늘부터 등교 예정이던 중3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가 취해졌고요. 아, 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생활 속 거리두기 할 때도 휴원령은 있었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한 등원율이 10% 조금 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75%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저희가 등원 자제를 요청했고요. 오늘 보니까 한 지금 일단은 5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마 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나 뭐 각종 프로그램, 체육시설 이런 경우에도 다 폐쇄하고 좀 중지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학교 등교하는 것을 다 중지를 시키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3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고3만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집합금지인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권유를 강력하게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좀 추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겠죠? 뭐 워낙 검사할 인원이 많아서요. 네네. 이쪽 물류센터가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게 뭐 퇴직자 그다음에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5월 12일부터 그저께까지 근무한 사람들 해보니까 접촉자 될 만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한 3,600명 정도 됐는데요. 아이고, 네. 어젯밤하고 오늘 오전까지 더 찾아보니까 4,015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게. 그래서 이거를 뭐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검사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저 운동장 정확하게는 운동장 주차장 대형 주차장인데요.
그곳에 지금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전수조사도 하실 거고 역학조사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검사 어제부터 전수조사를 지금 결정을 해서 어제 한 네. 1,800명 정도가 네네. 부천, 인천, 서울 뭐 이런 다 아, 합쳐서 그 네. 정도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지금 계속 여러 차례 동료 문자를 보내서 다행히 전화번호는 다 확보돼 있어서 연락을 통해서 지금 따로 또 회사 측 협조를 얻어서 안 오신 분들 전화까지 개별적으로 해서 네네.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군요. 오늘 안으로 끝내고 싶은데 오늘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일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4,015명은 전부 다 지금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전부 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예, 사실은 뭐 서울, 부천, 인천 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단순히 부천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 지역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쪽 다 번졌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하고 기자체 통보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또 질보는 역학조사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도 좀 그쪽에서 검사받을 수 이게 이 동선을 최소화해야 나중에 또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좀 검사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뭐 쿠팡 직원들 그리고 또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접촉하신 분들이 부천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 이제 지자체하고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었는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간 첫 번째 케이스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이나 또 경기도 이쪽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급해서 먼저 결정을 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뭐 어제 회의하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측 역학조사관의 의견도 들었고요. 네. 경기도 역학조사관도 나와 있고 네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했고 또 의견들도 같은 의견들이라 지금 상황이 약간 심각하지 않을까. 이게 음. 이태원발부터 시작해서 이태원발도 약간 늦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특징이 조금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음. 전문가들은.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태원발로 확인하기 시작한 게 뭐 한 1, 2주 지나서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리들이 계속 여기도 보니까 5월 12일 근무한 사람이 최초 지금 확진자거든요. 네. 상당히 한 2주 정도 뒤에 저희가 음. 이제 발견하게 된 거라 네네. 아마 그 안에서 상당한 전파가 있었으리라고 아. 보고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이게. 이제 확진자 네. 발생 상황을 좀 보면서 음. 판단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존 확진자도 꽤 있었고요. 네네. 요번에 잠잠하다가 이제 이태원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그 라운 파티라는 돌잔치 네네. 뷔페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2, 3일 전에는 대형 사우나에서 또 뭐 다행스럽게 확진자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몇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고 이건 쿠팡을 보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감염이 되지 네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물류센터 내에서 우리가 생활 네. 속 거리두기의 기본 수칙들, 뭐 거리를 조금 두고 한다든지 식사할 때도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 뭐 이런 판 같은 거를 가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좀 조사하고 파악한 부분들이 있나요? 예, 발열 측정이나 마스크 출근할 때 마스크 착용 점검이나 이런 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하러 들어갈 때 근무 상황,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또 흡연실 이런 것들에서는 실제로 음.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래서 아마 좀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학조사관들 얘기로는 이제 근무 환경이 이게 신선식품을 처리하는 곳이라 포장하고 이러는 곳이라 네네. 온도가 냉장 온도입니다. 그래서 아. 0도 가까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또 퇴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 증상이 뭐 심각한 증상은 아닌데 증상이 있어도 잘 못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늘 그러려니 이렇게 겨울에 네. 뭐 약한 감기처럼 뭐 이런 증상을 잘 못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보고 지금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냉장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집에 갈 때 좀 으스스하다도 예, 뭐 추운 데서 일하다 왔으니까 그렇겠지 뭐 하고서는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런 말씀.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증상 사례가 굉장히 많다. 아까도 뭐 예.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예.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체로 좀 젊은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확진자들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향후에 확진자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도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지금보다 지금 아마 오전 9시까지 질병관리본부가 36명으로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확진자들 보면 뭐 오늘 벌써 50명은 넘은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그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접촉자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검사하고 빨리 역학조사해서 접촉자들 찾아내는 게 지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쿠팡 측에서 뭐 생활 속 거리두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뭐 내부 고발도 좀 있고 한데요. 이런 네. 경우 행정 조치를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필요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요. 네네. 지금은 회사의 협조를 최대한 받아야 되고 아직 네네네. 그걸 좀 논하기는 뭐 문제점에 대한 파악들은 어느 정도 됐고요. 네네. 회사도 지금 열심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지금 폐쇄돼 있는데 회사도 동의한 상태에서 폐쇄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 재개할 때까지는 역학조사관이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다 끝내고 나서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일단은 회사 협조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그런 나머지 문제는 과거에도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면 좀 뭔가 처분이 두려워서 제대로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 역학조사를 마치고 빨리 확진자 접촉자들을 골라내는 게 우선이라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빨리 협조를 해서 빨리 이제 역학조사를 마치고 확진자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목소리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예. 네.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첫 번째는 쿠팡 그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저희가 확인했는데 또 빠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빨리 신고하시고 5월 12일 이후에 근무하셨던 분들 좀 검사 가까운 곳에 가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하고 연락드렸는데 아직까지 검사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빨리 가까운 곳에 꼭 보건소가 아니라도 대형 병원 선별 진료소 있는 곳에 가셔 검사 받으시면 그 비용은 회사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무 곳이나 가셔도 좀 발라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부천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거리두기 과거처럼 좀 강하게 실천해 주셔서 그리고 꼭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비용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때 있었던 분들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이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검사를 꼭 받으시고 또 부천 시민들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해주시기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님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남미가 새로운 진앙지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 39만 명을 넘어서 세계 2위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정치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브라질 상파울로에 거주하고 있는 손정수 씨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정수입니다. 네, 지금 어젯밤 11시 59분부터인가요? 미국이 브라질에서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 상황을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 어떤지 짧게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브라질은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인 방역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국민 모두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격리도 효과가 떨어지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역과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브라질 국민은 물론 국내외 언론조차 지금 현재 브라질 상황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자꾸 이런 불안감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이제 브라질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우루과이 뭐 이런 것도 그런 건지 궁금해요. 예,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는 격리보다 한 단계 높은 봉쇄령을 실시하여 확진자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네. 우루과이의 경우 락다운 주민 참여율이 80%로 넘어 안정기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라질뿐만 아닌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오랜 불황으로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봉쇄령까지 내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로 정착한 난민 중에서는 격리 조치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유난히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 뭐 연일 한 1만 명 이상씩 증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네네. 먼저 정부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무너진 의료 체계입니다. 지난 2월에는 카니발 축제를 취소하자라는 언론에 대해서 정부는 문제없다라고 강행을 하였고 단순한 감기며 더운 브라질에서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를 대동하여 정부 발표를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브라질 국민은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한 상황이었고 마스크 착용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등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의료 체계는 많이 어렵다 보니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브라질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네, 근데 의료 체계도 좀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브라질 의료 체계는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공립은 브라질 국민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적자 운행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의료진과 물품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가 많이 늘며 몰리자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환자가 많이 늘어 봉사자들도 많이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스크, 장갑 또는 진통제조차 없다 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검사는 확실한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네네.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 의심이 간다고 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설에서는 그걸 해주는데 브라질 돈으로는 300케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진단 키트가 어느 나라 것이냐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 가장 확실한 진단법은 3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현 실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5만 원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면 브라질 사람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 어느 정도 이게 많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액수인가요, 이게? 일단은 브라질에서는 평균적인 임금은 네. 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러나 크겠네요. 이것도 전국인을 평균을 네. 잡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 최저임금은 1,200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가족이 몇 명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엄청 높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근데 이 보건부 장관이 지금 계속 사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자, 어떤 갈등이 있고 지금 브라질 정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코로나19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브라질 연방정부 대통령은 격리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지사와 의사들인 보건부 장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격리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전임 보건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두 번째 보건부 장관은 대통령이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킨 사용을 무분별하게 강행하자 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의사로서 아직 그 부작용이 확실하게 검토되지 않았으니 거부한다라며 사임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군 장성 출신 임시보건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클로로킨 사용을 대통령령으로 내려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즉 클로로킨 사용 부작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도 매 실시간마다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 자리에 군인이 올라가서 지금 대통령하고 거기에 대통령의 좀 위험한 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브라질 국민들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은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입장인데 WHO에서는 이게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 재개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 그만큼 브라질 경제가 안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브라질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이라는 수식어를 다룰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여파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임 대통령도 탄핵되고 그 전임 대통령도 구속되는 등 굉장한 혼란기를 지냈습니다. 이때 나타난 지금 현 보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굉장한 발전을 가져다 주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이 되었고 여러 준비를 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엇갈리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소나루 대통령은 전 군인이었고 모든 요직에 자기와 같이 부통령이 된 현직 군선 장군들을 집어넣으며 국민들은 자칫하여 이렇게 군사 정권을 가는 것인지 아닌지라는 우려에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군사 정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전에 뭐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지우마 대통령이든지 다 구속되고 탄핵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정권을 지키려고 할 거고 그래서 경제를 위험한데도 재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 브라질 정치 상황이. 이 국민들은 지금 현재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뭐 혹시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탄핵 이야기는 뭐 그전부터 수차례 있었습니다. 계속 하원에 상정하면은 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은 지금 반으로 나눠져 대통령 찬성파 또 반대파 이렇게 해서 연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찬성하는 지지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을 찬성한다라기보다 2달 넘게 이행하고 있는 격리로 모두 답답하고 경제 활동이 멈추고 손해가 나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격리 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탄핵 절차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충도 이해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여론을 다 모아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브라질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네, 조심하시고, 네, 교민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고 있는 손정수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홍콩 보안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네. 26일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네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산을 동결한다든가 거래를 통제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네. 있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준까지 내놓을 것이냐.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28일 막판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표결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통과될 게 확실시 되는데 역대 기록을 보면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던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통과되지 않겠느냐. 누가 부결을 시키려고 반대표를 던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네. 거기서. 그래서 지금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다음 달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7월쯤부터 효력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천안문 시위 네, 육사. 기념일도 있고 네. 그리고 주권 반환일 7월 1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6월 9일에 작년에 100만 명이 모인 네. 처음으로 모였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걸 네. 기념하는 시위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줄줄이 지금 대규모 시위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홍콩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외신들이 상당히 많이 커버를 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 네. 네, 본인 트위터 워낙 많이 하죠. 트위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트위터에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네. 트위터가 26일에 이제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한 건데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두 건 아래에다가 파란색 느낌표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편 투표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세요. 이런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트럼프는 우편 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된 뭐 CNN 등을 비롯한 방송 등의 언론 보도가 쭉 이어지고요. 기자들의 트윗 등을 모아놓은 팩트 안내 화면이 나와서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직접 편집한 요약 설명도 제공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그러나 네. 팩트 체커들은 우편 투표가 유권자 사기랑 연관돼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곳에서 했었는데 트위터가 제동을 실제로 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트위터가 대선에도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또다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만도 한데 예, 후속 트윗으로 페이스북도 있고 딴 것도 있는데 네, 하긴 뭐 이렇게. 트위터를 계속 써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가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워낙에 대선이 다가오고 네, 그 전에 네. 2016년도에도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돌고 많이 하니까 돌았죠.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우리가 네.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트위터가 이제 우리는 많이 안 쓰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쓰긴 네. 하는데 이게 트위터의 특성상 무슨 정치 선전문을 올린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 문자 수도 짧게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떻겠어. 뭐 0.1% 정도밖에 뭐 광고 수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정치 선전물 이런 데에서는. 저 사람들이 별로 반응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딱
쏘아올릴 줄은 몰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트위터사가 이달 초에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가 너무 많이 퍼지니까 이걸 차단하려고 정책을 새로 보완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선거 같은 다른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또 이것들이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완전히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다 영상에 찍혀서 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나가던 행인이 네. 이제 영상에 담아서 그것이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25일 오후 8시쯤이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체포돼서 길바닥에 눕혀진 네. 거예요. 엎드려져서. 근데 경찰이 자기의 무릎으로 남성의 목을 계속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흑인 남성이 너무 강하게 짓누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애원하는 모습까지 다 영상에 담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이 숨질 수 있으니까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멈추질 않았고요.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경찰들이 행인의 접근을 막은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남성이 의식을 좀 잃게 됐고 구급차로 옮겨져서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나. 그래서 경찰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해명을 내놓긴 했어요. 위조수표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뿐이다. 이게 무슨 의료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서 대중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당국이 사건과 연관된 경찰관 4명을 파면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시위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FBI 그리고 미네소타의 형사체포국이 관련 수사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흑인 커뮤니티가 참 안 됐네요.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안드레아 보첼리. 정말 너무 아름다운 미성을 가진 세계적인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인데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 얘기를 이제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26일에 아내랑 같이 피사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혈장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사실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자녀가 2명인데요. 가족 4명이 다 같이 걸렸었대요.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하던 3월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가족들과 함께 37.2에서 37.3도의 가벼운 발열, 재채기, 기침의 증상을 겪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증상은 좀 가벼워서 거의 무증상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확진이 됐으니까 콘서트를 다 줄줄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엇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악몽 속에 사는 것과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병원 치료를 거쳐서 3월 말쯤에 가족들이 다 완쾌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부활절인 지난달 12일에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에서 관객이 없는 라이브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이 영상이 확산이 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불과 한 달 뒤였습니다. 3월 말에 이제 다 나았는데 한 4월 12일에 한 거니까요. 나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제 혈장을 기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이 혈장 갖고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첼리의 아내도 혈장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좀 봤는데 너무 마르고 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나이를 먹으셨더라고요. 수척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어쨌든 완쾌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 갔어요. 우리 시각으로는 28일 오전 5시 33분에 지금 로켓이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지금 꾸리고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X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7일 그러니까 현 동부 시간 기준 오후 4시 33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유인 캡슐을 우주로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 2명의 우주인을 보내는 게
목표예요. 네네. 그래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이 두 우주 비행사를 태운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민간 우주 탐사 시대를 연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2011년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료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년 만에 미국 영토 내에서 다시 유인 우주선이 발사가 되는 건데 그동안은 지금 자국의 우주 비행사를 러시아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세계 최대 이제 확진자 그렇죠. 사망자를 낸 미국으로서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는데 우주과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그 자존심을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이벤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도 지금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서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변수가 항상 그렇듯이 날씨예요. 그렇죠. 예, 일단 당일의 기상 조건이 적합할 확률은 6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기상이 좀 악화돼서 발사가 연기되면 30일에 발사를 다시 시도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 봉쇄, 공장 완화 문제로 네네네. 가동 문제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면서 나 홀로 공장을 가동했잖아요. 주 정부가 반대를 하는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공화당으로 지금 당적을 옮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죠. 개짜라고 왔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일본 우익 언론이 소녀상 철거 그리고 수요 집회 중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소녀상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법 위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네, 그래서 국제법 전문가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것부터 짚고 가죠.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는 좀 논리적으로. 예,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예, 뭐 조금 이따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없기 네. 때문에 조금 이제 따져볼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따져볼 이야기가 많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 2015년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 소녀상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나요? 예,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예, 그 2015년 12월 28일이었죠. 우리 그 외교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외무상이죠. 네네. 그 기자회견 형식으로 맞아요. 그 위안부 합의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의하면은 정확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그 소녀상이란 단어가 있지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 단체라면은 딱 그 당시로서는 정대협, 정대요? 예, 뭐 지금 정의연이죠. 네네. 관련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녀상 문제는 정확히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결한다는 없네요. 어쨌든 적절이란 말인데 이게 거기다 무슨 노력한다라고 돼 있죠. 해결을 한다가 아니고 이거 노력한다.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문이라든지 뭐 이런 국제법 뭐 전문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딱 단언을 하지 않고 좀 네네.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위안부 합의가 네. 양국 간의 합의는 맞는데 네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냐는 거죠. 아,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거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 예, 정치적 것 같아요. 합의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 안에서 있는 노력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정치적인 합의 안에 있는 또 노력한다라고 표현한 이걸 가지고 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합의 위반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 합의 위반이라는 것조차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요. 왜냐하면 노력한다기 예, 때문에. 노력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이제 주어는 한국 정부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네네. 인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알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예, 뭐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라는 네네네. 거지.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알겠는데 막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알겠기 때문에 네. 관련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문장이죠.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관련 단체인 당시 정대협과 이야기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뭐랄까요? 친구 네. 사이에서도 그냥 아니,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조금?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 언제인지도 전혀 모르지만 하여튼 예.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 말고 그러니까 합의 내용 말고 어차피 이거는 뭐 정치적인 합의이기 예.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국제법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판례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 유사 사례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 조약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녀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네네. 가장 이제 일본이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이 바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있는 영사관 앞에 있는 것. 네네. 예, 요 두 개가 이제 문제를 갖다 삼았던 거죠. 네네. 일본이요. 왜냐하면은 대사관과 관련해서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영사관과 관련해서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주재국에. 예, 주재국이죠. 그러니까 네. 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겠죠. 네네. 한국이 쉽게 말해서 그 공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을 방지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네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녕을 교란하는 문제하고 품위를 갖다가 손상을 하는 네.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안녕을 교란한다는 문제는 이제 시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격한 시위대가 막 이제 침범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소녀상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럼 딱 하나 남는 것이 품위를 손상시켰냐 아니냐의 문제가 하나 남아요. 이게 그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이나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이제 법적 구속력인 조약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품위 손상 문제가 있는데 과연 소녀상으로 인해서 일본 대사관에 아니면 일본이라는 국가의 품위가 손상이 되었는지 이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니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대사관 앞에서 네. 만약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일장기를 갖다가 막 불태우거나 이렇다면은 품위 손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을 설치한 것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있을 뿐인데.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보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국제법상에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소녀상에 적용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렇죠. 어렵다고 네네.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와 유사 사례가 이제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굳이 유사 사례를 찾으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인데요? 1991년입니다. 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동티모르라고 하는 국가가 있지요. 네네. 2002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사람들을 갖다가 좀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살고 있던 동티모르 사람들이 그 호주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다가 그 하얀 십자가를 갖다가 124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희생자 숫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자 숫자. 예. 그래서 그 124개를 갖다 놨으니까 네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게 상당히 그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의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품위 손상을 방지해야 된다는 이 의무가 있으니까 네. 호주 정부가 그 124개에 이르는 그 하얀 십자가를 네네. 치워버렸어요. 예, 그냥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호주 국내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네. 정확히 답은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호주 정부가 치운 절차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 실제 품위 손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하튼 국제 사례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이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애매하네요, 진짜.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품위 손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앞에 무언가 그러니까 그 국가가 조금 창피해할 만한, 그렇죠. 네, 민망해할 만한 그런 이제 뭐랄까 조형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 놓는 것이 품위 손상이다 아닌다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유사 사례를 하나는 찾을 수 있지만은 네. 거기에 적절한 어떤 이제 뭐 재판소의 판례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따지고 보면은 호주 국내 이제 그 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 즉 호주 정부에서 그것을 치운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한다면 안 치워도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지금 치우지도 않고 네. 또 그렇다고 소녀상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죠. 네네. 다만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하면은 그냥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노력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저는 이미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 합의이지만은 이 정치적 합의 아래에서도 우리 정부가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일본이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품위 손상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일본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사실은 걸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가 그 전에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렇지만은 네. 일본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에는 일본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거를? 근데 일본은요,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냐면 단순히 소녀상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해 치유 재단이 있었죠. 네. 우리가 일본에서 10억 엔을 받아서 맞아요. 재단을 만들고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화해 치유 재단이 해산을 하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본은 크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죠. 일본이 지금 뭐 그 강제징용 네네.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글쎄요. 우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그런 일본의 어떤 큰 프레임이죠. 네네. 이걸 깨긴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요. 일본을 상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안 지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말만 하지 사실 정확히 말해서 한국 정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네네. 노력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 정확히 우리를 지적하려면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지 않았냐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일본은 크게 봐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약속 안 지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사실은 정확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좀 뻔뻔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정확히 그럼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우리가 안 지킨 게 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답을 할까요, 일본이? 아마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할 겁니다. 여하튼 약속 안 지키는 국가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도요. 정확히 뭐를 갖다가 그러면은 국제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크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어떤 국가가 또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저게 그런가 보다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은 일본을 상대로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켰는데 우리가 안 지킨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제 외국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일본 쪽 이제 파트너하고
싸울 때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럴 때가 많이 네, 있죠. 그러면은 다다다다다 얘기를 막 이제 하는데 그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다 사과했고 우리 다 뭐 이거 해줬고 했는데 왜 자꾸 뒤집냐? 왜 또 우리한테 사과하라 그러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 얘기만 계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안부 합의상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일본이 아주 이렇게 말을 갖다가 당시 군의 관여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핏 들으면은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벌였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말하는 군의 관여하는 하에라는 표현은 네네.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른다. 여하튼 위안부 분들이 일본 군대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미안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끌고 온 그 과정도 아닙니다. 예,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군의 관여하에라는 표현은 군이 관련됐기 때문에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일본 군까지 오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위안부 합의가 2015년 12월이었죠. 16년 1월에 당시 이제 일본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다. 맞아요. 예, 그럼 우리는 한 달 만에 위안부 합의를 갖다가 이렇게 부인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아요. 일본은 딱 그러는 거죠. 우리는 군의 관여하에라는 표현만 인정을 한 거지. 우리 군이 끌고 왔다는 얘기는 그런 아니다. 말은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아주 정밀하게 좀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런 걸 하나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따져서 영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도 물어봐야죠.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뭘 위반했냐.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봐.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 측 주장이 맞는지 틀린 건지 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앞으로 밖에 나가서 막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네,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네, 국제법 전문가시죠.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지은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